네, 잘 쉬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갈게요. 자, 1번 회계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회계의 목적으로 적합한 걸 찾으랍니다. 1번 거래처의 채권과 채무를 기록 및 계산한다. 뭐 이게 어떤 수단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기업 소유주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준다. 이것도 어떤 부분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이것도 부분적인 얘기가 되겠네요. 4번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회계를 하는 목적은요.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우리가 정보 이용자라고 그랬죠. 정보 이용자, 뭐 주주라든지 채권자라든지 정보 이용자의 어떤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4번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요거는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다음 중 부기를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아래의 특징에 해당하는 부기로 옳은 것은 일정한 원리나 원칙에 따라 재화의 증감,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은 물론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부기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오류를 자동 검증하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건 복식 부기를 얘기하는 거네요. 우리가 부기는 단식 부기하고 복식 부기가 있는데, 자, 부기요. 단식 부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복식 부기가 있는데, 단식 부기는 특정 계정만을 기록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식 부기는 모든 계정을 기록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단식 부기에 비해서 복식 부기가 더 우월한데, 복식 부기가 우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기 검증 기능. 모든 자산부채 자본을 다 기록하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 그게 자기 검증 기능입니다. 이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게 단식 보기보다 복식 부기의 우월한 점이죠. 자기 검증 기능. 단식 부기는 특정 계정만을 기록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식 부기는 모든 자산부채 자본을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검증 기능이 있다. 그게 단식 부기에 비해서 복식 부기가 우월한 점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3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 설명이 틀린 거를 찾으랍니다. 자, 부기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분류한다. 맞죠? 자,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나 원칙에 따라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은 물론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계산하는 부기다. 맞죠? 자, 복식 부기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식 부기가 단식 부기에 비해서 우월한 점이 장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게 우월한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맞고요. 4번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이거 틀렸네요. 재산의 증가 감소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손익의 원리를 계산하지 않는 부기다. 이건 복식 부기가 아니라 단식 부기의 설명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자,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시간적 범위다. 그렇죠. 시간적 개념이 회계 기간이었습니다. 2번 자산 및 자본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기 위해 설정한 장소적 범위다. 장소적 범위는 회계 단위죠. 회계 단위. 자, 회계 단위. 본사만 기록을 할 거냐? 자, 공장과 본사를 모두 기록할 거냐? 이게 이제 회계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회계 기간은 시간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네요. 3번 반드시 1년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된다. 1년을 보통으로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1년이 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1년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1년을 기준해서 1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무조건 1년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도 틀린 말이네요. 지금 뭘 찾는 거죠? 틀린 걸 찾는 겁니까? 자, 4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한다. 지금 뭘 찾는 거죠? 옳은 걸 찾는 거였네요. 그럼 옳은 거는 1번이 옳은 거네요. 자, 회계기간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4번도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무조건 1월부터 12월 31일로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6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건 회사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도 틀린 말이네요.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아닌 걸 찾으랍니다. 자, 1년 기준 맞고요. 총액주의 맞고요. 자, 순액주의가 아니라 뭐였죠? 총액주의였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 자산부채는 유동성 배열로 해야 된다는 거. 자, 발생주의는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고 4번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입니다. 6번 갈까요?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제거자산을 구분한다. 맞죠? 자, 유동자산이라는 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데, 자,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합니다. 맞는 얘기.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거 항목을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틀렸네요. 유동성이 낮은 것부터 배열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하죠. 그래서 비동부채보다는 비유동자산보다는 유동자산을 먼저 보고하고요. 유동자산 중에서도 재고자산보다는 뭘 먼저 보고한다? 당좌자산을 먼저 보고하죠. 예,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보고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네요. 자, 7번 다음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자산의 계정 배열 순서가 옳은 걸 찾으는 거예요. 자,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기록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가장 빠른 거는요, 현금 그 자체겠죠. 다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 빠른 게 뭘까요? 요거는 유동자산 중에 당자산이고, 현금은. 나번은 재고자산이네요. 자, 그리고 가번은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그리고 영어권은 뭐가 됩니까?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비유동자산이고, 요거 두 개는 유동자산인데, 유동자산 중에서도 재고자산보다는 현금이 유동성이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다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가 되겠고요. 자, 비품이 유형자산이고, 영어권이 무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을 더 먼저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그 다음이 되겠어요. 예, 맨 마지막이 라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나 가라가 되겠습니다. 다나 1번이네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자, 8번 갑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걸 찾으래요.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명, 회사 이름 있어야 되고요. 자, 금액 단위 있어야 되죠. 보통 이제 원화로 표시를 하는데 원 표시를 하죠. 근데 뭐 달러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로 할 건지 달러로 할 건지 뭐 엔화로 할 건지 이거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고 통화 보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 기간은 요거는 손익계산서죠. 재무상태표는 뭐였어요?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고요. 자,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죠. 그러니까 요거는 손익계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는 거네요. 자, 우리가 재무제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재무제표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변동표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있었네요.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게 있었죠. 네. 자, 여기서 요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고요.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잖아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정 기간이니까 손익계산서를 얘기하는 거죠. 손익계산서. 얘가 틀렸네요. 얘가 답이, 지금 적절한 거, 옳은 걸 찾는 거네요. 그러면 틀렸고요. 기업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벌써 일정 기간,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여기가 틀렸죠. 현금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정보보고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현금 흐름표네요. 자, 현금 흐름만 따로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요것도 틀렸고요. 좀 옳은 거 찾는 거죠. 일정 시점 맞고요.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예. 이게 가장 옳은 표현이네요.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예, 기업의 자본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거는 저거네요. 예, 자본 변동표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본 변동표. 그래서 4번이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0번.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돼요? 재무상태표 차변은 자산, 그쵸? 대변은 부채하고 자본을 더한 거죠. 요게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그러면 2번이네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손익계산서 등식이네요. 나머지들은, 요거는 손익계산서 등식이고요. 요거는, 두 개를 합친 건죠. 시산표입니다. 시산표 등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11번. 다음 자료는 2000X1년 12월 31일 날 현재 재무상태표 개정 잔액이다. 단기 차입금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T계정으로 해결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자, 이거 재무상태표고요.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하고 자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금액만 써볼게요. 비수금, 아직 받지 못한 거니까 자산이죠. 그럼 차변에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상보철금도 자산이죠. 그럼 차변에 적어야 되겠네요. 25만원.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은 대변이고요. 자, 미지급 비용, 부채죠. 여기 그냥 금액만 쓰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부채. 자, 선급금 자산이죠. 그럼 요게 차변에 적어야 되고. 자, 자본금이 30이래요. 30. 자, 그러면 요 차변 합계가 대변 합계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합이 얼마입니까? 여기 80, 90, 103만원 되나요? 지금 70, 80, 다시요. 50, 70, 80, 93만원이네요. 네, 93만원. 그럼 대변도 93만원 돼야 되죠? 그럼 대변은 부채하고 자본 합친 건데, 자본이 아까 30이라고 그랬어요. 자, 자본이 30이었어요. 어찌됐든, 그럼 여기 93만원에서 30을 빼면 나머지가 부채인데, 자, 부채 30을 빼면 얼마가 되죠? 63만원이네요. 63만원 중에서 15만원이 뭐예요? 미지급 비용 부채죠? 그럼 요걸 뺀 나머지가 단기 차입금 되겠네요. 그럼 얼마 되나요? 여기서 빼면은 8 나오나요? 그리고 뺐으니까 1 나오네요. 아니, 하나 빼니까 5고, 1 내니까 48만원 되겠네요. 네.
48만원. 단기 차입금은 48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예, 답이 3번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요 전체가 자산이고요. 여기 자산이고, 대변은 부채하고 자본을 합친 건데, 자, 요 93만원에서 자본을 빼니까, 자, 부채가 얼마라는 거죠? 총 63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63만원에는, 여기 63만원에는, 지금, 미지급 비용이 15만원 있잖아요. 자, 15만원 있으니까, 자,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했더니, 단기 차입금이 48만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구한 겁니다. 자, 가로 속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겁니다. 가나 다라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재무제표 중에 유일하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시점. 자, 그럼 여기 가가 뭐예요? 일정 시점.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이제 답이 될 수 없네요.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인데, 자, 여기가 일정 시점이고요. 뭐를 나타낸 것이다?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3번, 4번 중에서, 얘가 틀렸으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자, 그러니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뭘 나타낸 것이다? 재무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맞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었죠. 일정 기간에 경영석권을 나타낸 게 손익계산서였죠.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회계 용어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복식부기에서는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항상 일치하여 자기검증 기능을 갖는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차변합계 금액하고 대변합계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 이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랬죠. 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이 항상 일치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 자,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였습니다. 자, 14번 가죠. 다음 자료에서 기말부채와 기말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간이 좀 부족한데 요 위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기초 재무상태표고요. 여기를 기말 재무상태표라고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기초 자산이 60이었어요. 기초가 60.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은 이쪽이겠죠? 네, 기말 자산이 얼마요? 80만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기초 부채가, 여기 부채하고 자본 나눠서 여기가 부채가 20이었어요. 그러면, 자, 기초 자산 60에서 기초 부채 20을 빼면은 기초 자본은 얼마였던 거죠? 40만원이었던 거죠. 네, 40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총 수익에서 뭘 빼면요? 총 비용을 빼면, 그게 이익이 되겠죠. 자, 수익이 90, 비용이 70, 그러면 이익은 20이 되네요. 그럼 이 이익은 자본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여기도 부채하고 자본이 될 텐데, 자, 기초가 얼마 있었죠? 40이 있었어요. 요금에 40이 있었고, 새로 벌어들인 게 이익이 얼마 있어요? 20 있네요. 그래서 기말자본 얼마가 된다? 합쳐서 60이 되겠네요. 그럼 기말자산이 80인데 기말자본이 60이니까 아하, 여기는 20, 기초부채가 20이 되겠네요. 20. 기말부채가 2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말부채가 20이다. 맞고요. 이것밖에 없네요. 기말부채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자본금은 얼마가 된다고요? 6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맞겠네요. 자, 15번 갑니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빈칸에 들어갈 만한, 자, 지금 이런 거죠.
여기도 T 계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기초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기초 자산이 50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초 부채가 20이었어요. 그럼 기초 자본은 30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기말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여기 기말 자본이 이렇게 나눠서 기말 자본이 35만 원이래요. 35만 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기초 자본이고 여기 기말 자본인데 얼마가 늘었습니까? 5만 원이 늘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수익 비용을 그러니까 이익 계산할 때 순손익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손익 계산서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했냐면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그 차익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손익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또 뭘로 할 수 있어요? 자본을 비교해서 구할 수도 있죠. 손익을 어떻게 구하냐면 뭐에서? 기말 자본에서 뭘 빼면? 기초 자본을 빼면 자, 기말 자본이 커졌으면 이익이 생기는 거고요. 기초 자본이 컸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기말 자본이 35만 원이에요. 얘가 35만 원. 그리고 기초 자본이 얼마입니까? 30이죠? 30. 아하, 그러면 이익은 5만 원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지금 여기 이익이 5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익이. 자, 수익은 가르쳐줬어요. 25만 원이라고. 그럼 수익이 25만 원인데 이익이 5만 원 되려면 비용은 얼마였단 얘기예요? 20만 원이었단 얘기죠. 아하, 그래서 비용은 20만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얼마였다? 20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비용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20만 원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6번 갑니다. 자, 다음은 일반 기업회 기준의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자,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자,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이거 맞는 얘기고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틀렸네요. 자,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뭐 예외도 있지만 자, 수익과 비용은 뭘로? 총액으로 보고해라. 그게 총액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자,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이게 수익 대응 원칙이죠. 자, 수익 비용 대응 원칙.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 발생주의고 이거를 후퇴시킨 게 실현주의였어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갑니다. 17번. 자, 다음 좀 비용의 인식 기준으로 맞는 걸 찾으래요. 자, 비용의 인식 기준은 어떡하죠? 수익 비용 대응 원칙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에 대응시켜서 비용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18번 갈까요? 자, 다음 중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즉 재무상태표 계정만 변동이 일어나면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얘네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만 있으면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려면 자, 수익이나 비용이 변해야죠. 이런 경우에 이제 경영성과가 영향을 미치겠죠. 성과에 영향을 준다. 자, 그럼 보죠. 자, 1번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은 그럼 부채하고 자산만 변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자, 2번 미지급금을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지급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산부채만 발생한 거니까 이것도 영향을 주지 않겠네요. 자, 예수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 이것도 부채하고 자산의 변동만 가져오죠. 이것도 경영성과 영향을 주지 않고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이 될 거고요. 대변의 현금이 발생하겠죠. 그럼 얘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경영성과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수익 비용 계정이 발생해야만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거고,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만 일어나면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9번 다음 거래 요소 중 차변에 올 수 있는 거. 자, 비용의 발생 어디에요? 차변이죠. 그럼 얘가 답이네요. 자, 수익의 발생 대변. 자,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얘도 대변이고요. 자, 부채 감소 차변, 부채 증가 대변이죠. 요건 다 대변이네요. 답은 1번.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20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회계상 거래인 거. 자, 우리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한번 볼까요? 거래가 아닌 거. 뭐 있었죠? 뭐 주문행위. 그 다음에 뭐 담보행위, 뭐 채용행위, 그 다음에 계약행위, 주문, 담보, 채용, 뭐 보증,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거래로 보지 않죠. 자, 1번 회사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여 1,500만원에 주문했다. 주문 자체는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거래 아니고요. 신입사원에 채용하고 매월 200만원 지급하기로 계약만 한 거예요. 계약만 한 거니까 거래가 아니죠. 판매장에서 사용할 에어컨 구입 계약을 했다. 자, 계약만 한 건 거래가 아니죠.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로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손실이 300만원 발생했다. 이거는 비용이 발생했네요. 어떤 비용이 발생했어요?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죠.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상품의 자산 감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자, 아까 설명드렸죠. 주문, 담보, 채용, 계약 이런 것들.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1번 보관 중인 현금 10만원을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거는 현금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건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화재로 인해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 300만원 소실되었다. 이것도 거래죠.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래고요. 햇님과 1억 원의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단순히 그냥 계약만 한 거는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이네요. 현금 3천만 원을 기업 주명의 통장으로 출자하다. 그러면 이건 차변의 현금이 증가하고요. 대변의 자본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거래입니다. 거래가 아닌 건 3번이네요. 자, 22번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오는 것. 차변의 자산의 증가가 일어났고 대변의 부채의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자, 계정만 써볼게요. 1번 건물을 2년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 원 현금 받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부채죠. 이건 부채입니다. 그럼 차변의 현금이 증가했고요. 대변에는 임대보증금에는 부채가 증가했네요. 그럼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맞네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매장에 유리창을 교체하고 대금 15만원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유리창 교체는 수익적 지출이고요. 이건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가 되겠네요. 그 대변에는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차입금 6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 써볼게요. 자,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그냥 단기 차입금을 보고요. 단기 차입금이 차변에 감소하겠죠? 자, 그리고 모두 발생했어요. 이자도 발생했죠. 그럼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이자 비용, 차변이죠? 그 대변에는 이걸 현금으로 줬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부채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비용 발생했고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3번도 답이 될 수 없네요. 3번 영업용 차량에 대한 1년간 보험료 100만원 현금 납부했다. 그럼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대변에는 현금이나 자산이 감소했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는 1번이네요. 자, 23번 다음과 같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는 차변의 자산이 증가했고 대변의 자산이 감소했어요. 여기 이제 하나씩 따져보죠. 1번 사회 기부단체 50만원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다. 계정만 써볼게요. 그럼 차변에 기부금이 될 거고 비용 발생했죠.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감소했어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자, 보통예금. 자, 그러면 얘는 답이 될 수 없네요. 대변은 맞는데 차변이 안 맞습니다. 현금 1억 원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했다. 그럼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자본이 증가하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죠. 얘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3번 사무실에 임차보증금 50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임차보증금이나 자산이 증가하겠네요. 임차보증금. 그리고 대변에는 수표 발행성과 당좌예금이 감소하겠네요.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죠? 아하,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게 맞죠? 4번 사무실에 사용할 컴퓨터 200만원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거래에 대한 결합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단기 차입금 2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나 부채가 감소를 할 거고요. 20만원만큼.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나 자산이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부채 감소가 되겠고요. 차변에 부채 감소, 대변에 자산 감소. 네. 자, 그러면 부채 감소, 자산 감소. 3번이 되겠네요. 25번. 회계의 순환 과정 중 일부다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오르는 것은 자,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다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분계해야 된다고 그랬죠? 분계. 자, 이 분계된 내용을 각 계정에다가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그 옮기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옮겨서 적는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2번 되겠네요. 자, 가는 분계, 나는 전기. 26번 갈까요? 자, 다음 중 계정의 증가, 감소, 발생, 소멸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된 것은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잖아요. 그럼 부채 증가는 대변 맞고요. 부채 감소 차변 맞죠. 1번 맞네요. 2번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이래요. 거꾸로 썼죠. 얘가 틀린 거네요. 답이고요.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 대변이고요. 부채 감소 차변 맞죠. 맞고요. 자, 이자 수익은 수익입니다. 자,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수익의 소멸은 차변이고요. 맞네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7번 다음 그림의 가해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장에다 뭐 한다고요? 분계한다고 그랬고요. 자, 분계된 내용을 각 계정에다 옮기는 걸 뭐라고 그런다? 전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억번 분계장의 기입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과정이다. 이걸 전기라고 그랬죠? 맞고요. 전산회계에서는 자동 처리되므로 가해 과정이 생략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가는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 기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이거는 분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네요. 네, 2번입니다. 자, 28번.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기록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기능을 갖는 것은 그건 시산표입니다. 자, 시산표는요. 그동안 분계와 기중의 분계와 전기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시산표예요.
시산표는 차변합계 금액하고 대변합계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시산표입니다. 자, 그래서 시산표는 자, 재무상태표죠. 뭐 있죠?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이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계정, 비용 더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 더해야죠. 그래서 이게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죠. 자, 자산 플러스 비용,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요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시산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29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결산의 예비 절차 중 분계장에서 청계정 원장의 전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 위한 일람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 시산표라 그랬죠. 시산표입니다. 자, 30번. 다음은 개인기업인 청석상겸의 총계정 원장 전기 후 작성한 잔액시산표다. 오류를 올바르게 수정 후 차변 금액은 얼마냐? 수정 후 차변 금액. 지금 수정 전에 차변이 91만원이고요. 대변이 6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현금 계정 자산이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 오면 자산이니까 차변, 선급은 자산이니까 차변 맞죠? 자, 상품은 자산인데 대변이 적혀있네요.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로 와야죠.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는 거 맞고요. 미지급금 부채니까 대변에 있는 거 맞고요. 아, 자본금이 대변에 적혀야 되는데 차변에 있네요. 그럼 여기로 와야죠. 자,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있는 거 맞고요. 이자 수익, 아, 여기 아니죠. 수익은 대변입니다. 8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비용이니까 차변 맞고, 여비교통비 비용이니까 차변 맞아요. 자, 그럼 요걸 합을 내보면 되겠네요. 자, 내보면요. 자, 계산기를 제가 한번 두들겨 볼게요. 예, 앞 숫자만 넣어볼게요. 자, 35만원 플러스 12만원 플러스 8만원 플러스 15만원 플러스 5만원 플러스 3만원. 예, 합이 78만원 되네요. 자, 대변도 78만원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5만원 플러스 13만원 플러스 20만원 플러스 12만원 플러스 8만원 플러스 하면 78만원 나오네요. 그럼 차변합계 금액하고 대변합계 금액이 일치하죠? 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시산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78만원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자, 31번.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하고 발견할 수 없는 게 있죠. 첫 번째가 발견할 수 없는 거 첫 번째가요. 이중 누락. 그러니까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 거래를 이중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중기. 똑같은 거래를 두 번 기록하는 경우 그러면 금액으로는 일치하죠. 금액이 늘어날지언정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이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산표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자, 이중기. 그 다음에 계정 오류. 자, 금액으로만 맞춰보는 거기 때문에 자,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했다. 이러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금액으로만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시산표니까요.
자, 이중기입, 계정오류, 또 뭐가 있을까요? 이중기입이 있다면 누락이 있겠죠. 누락. 자, 분계를 누락한 경우. 그럴 때도 차변하고 대변이 똑같이 누락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일치하겠죠. 이런 걸 알아낼 수 없어요. 그럼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뭐냐? 자,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어느 한쪽을 누락했을 때. 일부 누락. 한변 누락이라고 할까요? 한변을 누락시켰을 때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자, 시산표가 무조건 만든 건 아니라는 거. 자,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찾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찾으래요. 차변과 대변의 같이 틀린 금액을 분계나 정리한 경우. 이거는 이중기입이 되는 거죠. 차변과 대변 같이 틀린 금액을 분계나 정리한 경우. 2번 금액은 동일하게 개입했으나 차변과 대변 계정을 반대로 정리한 경우. 이 경우도 알 수가 없죠. 차변과 대변 어느 한쪽을 전기 누락했다. 한쪽을 누락했다. 한 변을 누락한 경우는 찾을 수 있습니다. 대체가 안 맞을 테니까요. 3번이 되겠네요. 자, 거래 전체 분계나 정기를 누락한 경우. 자, 그래도 금액은 일치하겠죠. 네, 그래서 3번을 알 수 있고 1, 2, 4번을 알 수가 없습니다. 32번 다음 중 빈칸 안에 들어갈 가나의 용어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발생한 거래 내역을 발생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는 건 분계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는 분계장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기록, 계산, 요약하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죠. 주요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을 주요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주요장부는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을 주요장부라고 그랬습니다.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4번이 되겠네요. 자, 34번 다음 중 보조 원장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장부를 크게 주요부 하고요, 보조부로 나누잖아요. 자, 주요부는 다시 분계장하고 뭐가 있죠? 총계정 원장이 있죠. 총계정 원장. 자, 이 분계장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요, 원식 입장이라고 해요. 처음에 기입한다 그래서 원식 입장. 얘는 특징이 뭐죠? 시간대별로 시간 발생 순서대로 기록하는 게 특징이죠. 분계장은. 자, 총계정 원장은 계정별로 관리할 목적으로 계정별로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조 원장은요, 보조 원장은 다시 둘로 나누죠. 그래서 보조 원장하고 보조 기입장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조 원장은 요 총계정 원장을 보충하는 장부고요. 요 보조 기입장은 얘가 원래 원식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식 입장을 보조하는 게 보조 기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조 원장은요, 매출처 원장. 뒤에 원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뭐 헷갈릴 일은 없겠죠. 자, 매출처 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처 원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장이라고 그러진 않는데 상품 재고장이 있죠. 상품 재고장. 요거 말고 더 있는데요.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매출처 원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걸 기억하기는 쉽겠죠. 그럼 상품 재고장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보조 원장에는 상품 재고장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보조 기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금 출납장이라든지 당좌예금 출납장이라든지 뭐 받으러 온 기입장, 뭐 지급원 기입장, 이런 것들이 보조 기입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보조 기입장은 뒤에 끝나는 말이 출납장이라는 말이거나 또는 기입장이라는 말을 쓰면은 보조 기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조 원장은 2번이 되겠네요. 요거는 주요 원장이고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 보조 기입장이죠. 보조 기입장, 보조 원장이 아니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조 원장입니다. 35번 다음 기말결산지 수정 정리사항이 아닌 걸 찾으랍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회수. 이거는 기중에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채권 대손해 추정. 이건 기말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아닌 거니까 1번이겠네요. 이거는 기중에 발생하는 겁니다. 기중 발생. 자, 기중거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단기면적을 평가하는 것도 기말에 하는 거고요. 건물의 감가상각하는 것도 기말에 하는 겁니다. 얘네는 다 기말에 하는 거고요. 얘만 기중에 발생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장 내용에 관련된 연습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했고요. 자, 2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